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의 이란 하르그섬 공격 여파로 WTI가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유가 급등에 뉴욕 증시 지수 선물은 일제히 하락했고 브렌트유도 $100 중반대로 상승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주요 자산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비트코인만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개전 후 2주 동안 8%가량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기대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이 0.7%로 급락하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까지 급등하면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EA가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에 대응해 4억 배럴이 넘는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에는 즉시 공급하고 유럽과 미주 지역은 이달 말부터 방출을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만 장중에 미국이 하르그섬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됐는데요. 석유의 90% 정도가 이곳으로 모여서 처리가 되게 되는데 이 석유 인프라 시설을 제외하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않으면 석유 인프라 시설 또한 공격할 수 있다라는 으름장을 놓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경제 지표도 부담스럽게 나왔습니다. 근원 PC가 3%대로 회귀하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잠정 GDP 또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이란에 대한 이슈 그리고 GDP, PC까지 삼중고 속에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들어왔던 속보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박과 관련해서 호위 연합체를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이번 주 내내 어떤 뉴스들 나오는지 같이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는 엇갈리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크게 급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요. 코스피가 1.7%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0.4%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매물 출회가 나타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사모신용과 관련된 문제들도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투자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투자금을 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큰 그림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만기 이전 한 1년 전부터 해서 대환을 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이 바로 딱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투자했던 사람들은 투자금을 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 요청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돌려주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청금보다 적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 건지 부정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걱정해야 되는 건 아닌지 투자자들의 뉴스 체크 계속해서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날 코스피에서 많이 좀 덜어냈고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쌍끌이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유가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동향은 여기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좀 덜어냈고요. 상대적으로 기관 투자자가 좀 들어와 주게 되면서 방어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공장의 가동 자체가 조금 더 어려워지거나 이전보다 좀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걱정하는 모습들이 이런 수급 동향을 통해서도 함께 나타났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어떤 테마들이 움직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SOFC를 준비를 했습니다. 원전은 그냥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잘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안에서 태양광주가 목요일장에서 빛을 냈다면 금요일장에서는 SOFC 쪽으로 완전히 힘이 좀 쏠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SOFC라고 하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수소랑 천연가스를 통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전기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친환경 연료 전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SOFC가 왜 주목을 받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SOFC는 굉장히 빠른 설치와 설치의 용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옆에도 괜찮고 위나 아래 모두 상관없이 빠르게 설치하고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다만 단점으로 본다면 자주 껐다 켰다 할 수 없다라는 단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가장 먼저 효율이 좀 높은 건 원전이고요. 태양광보다도 조금 효율이 높은 게 SOFC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태양광 쪽에서 이 효율을 좀 높여줄 수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이 등장하게 된 거죠. 어쨌든 효율 측면에서는 태양광보다는 SOFC가 좀 더 높다 보니까 금요일장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전쟁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가 사실 금요일장에서는 조금 더 주목을 받았고요. 화장품이나 게임, 엔터 같은 살짝은 좀 말랑말랑한 섹터 쪽이 주목도가 높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10일까지 나왔던 수출 데이터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만 40.7%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대부분 고르게 좀 상승을 했는데 다만 이제 3월 달에 이란 공습 이슈가 있다 보니까 중동향에 대한 수출 비중은 약간 좀 줄어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화장품 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또 APR이고 이날도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수급 기조를 제가 한번 열어보니까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2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쭉 순매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PR에 나오는 메디큐브 같은 경우에는 작년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뷰티 카테고리 1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 점유율을 봤을 때 16%를 기록했는데 2위였던 로레알이 5%입니다. 그래서 1위와 2위 차이가 거의 3배 가까이가 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종목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란과 관련한 공습 이슈가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해상 운임이 상승할 수 있고 환율에 대한 변동성도 약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게임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게임주에게 가장 좀 호재가 되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구글에 냈던 이 결제 수수료가 인하되거나 혹은 환급에 대한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기존에 한 30%였던 수수료를 기존에 이제 깔려있는 앱들에게는 20%, 신규적으로 들어오는 앱에게는 15%의 수수료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이달 안에 게임사들과 처음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정이 좀 되어 있고요. 이번 주에 나와 있는 일정도 있습니다. 3월 20일에 이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에 대한 신작 모멘텀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크래프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피지컬 AI 동맹을 구축한다라는 건데요. 크래프톤이 가지고 있는 AI 능력치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합치면서 방산 쪽에 있어서도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전략적 동맹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주목도가 높았고요. 이번 주에는 펄어비스의 신작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가장 좀 중요해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12월에 이렇게 36,000원 선이었다가 지금 한 3개월 만에 66,000원 선 최고가까지 전고가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이번 주 신작 이벤트를 앞두고 어느 정도 주가 추이가 가능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중요하게 좀 체크해 볼 만한 뉴스 2가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국제무역위원회에 있는 홈페이지를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retard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산업에 있어서 지연시키지 않는다라는 뜻을 좀 담고 있는 건데 그중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중국의 활성 음극재가 미국의 산업에 있어서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코멘트를 내놓은 겁니다. 지금 3월 16일에서 17일 파리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달 말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될지 지금 조율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슬슬 유화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2차 전지도 비롯해서 우리가 중국으로 인해서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섹터들에서 약간의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번 주 내내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음극재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포스코 퓨처엠이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규장, 넥스트장 모두 9%씩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지받았었던 121선도 지금 이탈이 나온 상황이라서 이번 주에 같이 주가 추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장 볼게요.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한 뉴스고요.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이 좀 있죠. GTC 관련한 이벤트가 있어서 관련한 뉴스 기사를 좀 준비해봤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증권가들의 목표 주가치를 좀 체크를 하다가 가장 높은 쪽과 가장 낮은 쪽 체크를 좀 먼저 해봤습니다. 삼성전자는 3월 13일 기준으로 제가 계산해봤을 때 74%의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3월 13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87%의 상승 여력, 룸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낮게 보는 쪽에서는 23만 원이지만 여전히 25%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BNK 쪽에서도 106만 원으로 가장 낮게 제시를 했지만 17%의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현대차 증권 쪽도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25만 8천 원이라서 종가 기준보다는 룸이 있긴 하지만 이 목표 주가 자체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부분은 좀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저가를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3월 17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 넘어가면서부터 오전 3시에 젠성 CEO의 GTC 관련한 키노트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 내용도 같이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3월 18일에도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리사수 CEO와 이재용 회장이 만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고 이날 삼성전자의 주총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처음으로 열리는 주총이기 때문에 밸류업과 관련한 공시 내용들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램과 관련해서는 계속 가격 상승에 대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눈 감았다 뜨면 50%, 100% 넘게 상승한다라는 기사들이 있어서 여전히 펀더가 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일정까지 같이 좀 챙겨봤는데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장에 가장 움직임이 좀 두드러졌던 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이나 게임 같은 말랑말랑한 섹터 쪽이었습니다. 특히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신작 이벤트가 있어서 주목해 볼 만한 뉴스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정우 앵커, 게임 섹터 안에서 주목해 볼 만한 내용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게임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데요. 오늘은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신작까지 함께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표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타이틀은 유가가 올라도 서버는 돌아간다입니다. 네, 우선은 최근 들어서 약세장 속에서 이 게임주만은 나홀로 강세장을 펼쳐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됐습니다. 지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체크를 해보신다면 무려 1.72% 하락하면서 5,5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팔아치우는 와중에 이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 업종 중에 무려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런 약세장 사이에서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게임주들의 주가 간단하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9.5%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됐고요. 크래프톤도 8%대, NC소프트도 7.78%가량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임 3사 외에도 카카오게임즈나 컴투스, 넷마블 모두 4%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됐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을지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게임주는 대표적인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꼽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거시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원자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거나 또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를 당하더라도 이 공급망 리스크에서는 좀 벗어나는 흐름을 보여주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전쟁이나 유가의 영향권에는 밖에 있는 업종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KRX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빠지고 있는 반면에 게임 지수는 비교적 약보합권에서 위치해 있다 보니까 기존의 대형주들이 연달아서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게임주들은 이 부분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지부진했던 업종이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모멘텀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신작과 함께 AI 신사업 그리고 여기다가 앞서 가은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구글 수수료 인하까지 이렇게 세 가지 호재가 맞물리면서 더욱더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사들의 주주 환원인데요. 크래프톤은 창사 최초로 현금 배당을 실시하기로 최근에 또 밝혔습니다. 무려 3년간 1조 원가량의 주주 환원을 실시하기로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넷마블도 자사주를 무려 400만 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컴투스나 네오위즈 웹젠까지도 기존에 있던 배당금을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또 소식을 전해주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배경을 이런 식으로 주주 환원하게 됐을지 같이 살펴보자면요. 게임주가 그동안 워낙 바닥을 기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코스피가 20%가량 상승할 때 게임주는 고작 8에서 9%가량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우리 기업의 가치를 알아달라라면서 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방어해주는 모습은 좀 연출이 되긴 했지만 아무래도 게임사의 가장 큰 모멘텀은 신작 흥행이다 보니까 이 신작까지는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표로 넘어가서 대표적인 게임사들 움직임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펄어비스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무려 7년을 기다린 신작이라는 작은 소제목을 하나 다뤄봤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죠. 3월 20날에 이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출시가 됩니다. 제대로 이제 공식적으로 출시를 하기 전에 평소대로 이제 사전 트레일러 영상이 먼저 나오게 됐는데요. 사전 트레일러 영상 공개 이후에 스팀 인기 순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선 한국은 3위를 달성하게 됐고요. 독일과 미국에서도 각각 4위와 5위를 달성할 정도로 현재 전 세계 게임 유저들에게 엄청나게 좀 기대를 받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다가 글로벌 위시리스트가 무려 300만 건까지 돌파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게 됐습니다. 흔히 게임사라고 하면 신작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알겠는데 유독 펄어비스가 이번 신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펄어비스의 매출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IP가 2015년에 출시했던 검은 사막 그리고 2003년에 출시했던 이브 온라인 이렇게 두 개가 대표적이었는데요. 사실 이 두 개뿐인 게임 모두 10년이 넘은 노후화가 된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7년 만에 나오게 된 이 붉은 사막이라는 이 신작이 어떻게 또 흥행을 맺어줄지에 따라서 펄어비스 매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현재 시장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붉은 사막이 270만에서 500만 장 가량 판매가 될 것으로 현재 또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7년 만에 과연 어떤 흥행을 몰고 올지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게임사는 크래프톤입니다. 우선 지난주에 이 크래프톤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피지컬 AI 분야에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크래프톤이 갖고 있던 게임 소프트웨어 역량과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갖추고 있던 방위 산업에 대한 인프라까지 합쳐지면서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추진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고요. 또 크래프톤이 1조 원가량의 투자자로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게임사와 방산회사가 함께 손을 잡게 됐을까요? 그 배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우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무인화 무기입니다. 그래서 K9 자주포나 장거리 미사일이 스스로 판단하고
타고 무기를 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쟁은 사람이 아니라 AI가 싸우는 시대죠. 근데 AI는 학습도 해야 되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과 학습이 실제 전쟁터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상 환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됐고요. 이 가상 환경에 대한 가장 적합한 대안책으로 바로 게임 환경이 꼽히게 된 겁니다. 이 배틀그라운드 배그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플레이어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총격전을 벌이는 게임이죠. 실제 전쟁과 비슷한 이 총기와 또 여러 가지 무기들이 실제 비슷하게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이 전쟁 같은 환경 속에서도 마치 실제로 AI가 싸우는 것처럼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보안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건데요. 크래프톤의 대표는 이 크래프톤이 앞으로 한국판의 이 안두릴이 될 거다라는 목표까지 세우게 됐습니다. 안두릴은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 AI 기업이고요. 다음 장표로 이동해서 마지막 게임사까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NC소프트 가져와 봤습니다. NC소프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최근에 열린 NC 경영전략 간담회를 함께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NC소프트 대표가 그동안 우리 회사는 너무 MMORPG 쪽에 편중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MMORPG라는 건요. 이 수천 명이 함께 접속하는 대규모 온라인 역할 수행 게임입니다.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제가 옆에 가져온 리니지 클래식인데요. 이렇게 MMORPG 쪽의 게임이 계속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한국과 일본, 대만 쪽에 70%가량 매출이 또 몰려 있고 고객층마저도 중장년층에 좀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이 장르와 지역, 고객층을 모두 다각해야 된다라는 말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매출 5조 원을 목표로 선언을 하게 됐고요. 이 말뿐만이 아니라요. 리니지 클래식이 최근에 나오게 됐는데 출시 2주 만에 무려 매출 400억 원을 돌파하게 됐고요. PC방 게임 점유율 2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독일의 대표적인 게임 플랫폼인 저스트플레이를 3천억 원 가량의 지분 70%를 인수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NC소프트의 자체 AI 솔루션인 바르코도 이 중소 게임사들까지도 좀 열어주면서 게임 생태계 전반적으로 이 NC소프트가 이끌어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 3사를 아우르는 또 다른 구조적인 호재가 있는데요. 다음 장표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구글 수수료 인하입니다. 우선 지난 4일에 구글이 깜짝 공개를 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플레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기존에 30%였는데 이제는 최소 15%까지로 인하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안에서 이 10,000원짜리 아이템을 결제를 하게 된다면 기존에 3,000원을 구글에 줘야 됐는데 이제는 1,500원 정도만 줘도 된다라는 뜻이 된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게임사들이 가만히 있었는데도 이익 구조가 자연스럽게 개선됐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현재 미국과 유럽은 6월 말쯤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연말까지 이 구조를 좀 반영하겠다라는 계획들이 나오고 있고요. 증권가들이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혜 업종은 넷마블입니다. 왜냐하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매출 비중이 90%가량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북미와 유럽 매출 비중도 현재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게임사들이 이 구글 인앱 수수료로 인해서 또 내년에는 더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경쟁사인 애플 쪽에도 시장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쏠리게 됐습니다. 현재 애플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지만요. 아무래도 경쟁사인 구글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압박이 불가피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글뿐만이 아니라 애플까지 움직이게 된다면 아무래도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모멘텀까지 같이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게임사들의 신작과 함께 또 구조적인 수혜까지 같이 체크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증권사들은 또 어떤 업종을 주목해 봐야 될지 증권사들의 시선까지 같이 체크해 봐야겠죠. 수진 앵커 오늘 어떤 기업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하나증권의 RF 머티리얼즈 관련 리포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은 RF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목표 주가 8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 제목을 광모듈 수요가 끝이 없다라고 달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RF 머티리얼즈가 어떤 회사일지 알아보겠습니다. 광통신과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그리고 패키징 라인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광통신 관련 안에 있는 펌프 레이저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주요한 기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펌프 레이저가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가져온 사진이 펌프 레이저인데요.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빛으로 보낼 때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빛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를 보내는 과정에 있어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데이터가 도달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진다라는 뜻인데요. 그 힘을 빛으로 증폭하는 게 바로 광증폭기입니다. 그런데 이 광증폭기의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 바로 이 펌프 레이저라는 기술입니다. 이 펌프 레이저라는 장비 자체가 현재 AI 데이터 센터가 너무나 늘어나고 있고 지금 5G에서 6G로 통신망이 더욱더 넓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광통신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통신 장비가 쓰이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이 펌프 레이저의 수요까지 잇따라 올라올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 이 관련한 내용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면요. 구리선의 한계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현재 데이터 센터 서버 안에는 이런 관련된 구리 케이블이 정말 촘촘하게 박혀있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리선 케이블을 사용했던 구조가 도표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역폭별로 이 관련된 도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1기가비트 그리고 1.6테라비트까지 이 광역폭이 넓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 구리의 미터는 짧아지는 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기가비트 정도였을 때는 거의 25m 정도의 길이가 가능했다면 1.6테라비트까지 갔을 때는 1m도 채 하지 못하는 구리선의 한계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800기가비트까지 갔을 때도 2m가 채 안 되는 길이로 지금 이 전송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구리선의 이 길이에 대한 한계가 나타나게 되면서 관련해서 광통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피지컬 AI가 성장했다라는 것이 이러한 부분에 더욱더 수혜를 가져가고 있는 건데요. 사실 기존 LLM 대비해서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공간과 또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AI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하는데 수천 배 이상의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는 과정에 있어서 길이의 한계가 있다라는 건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다음 장 광통신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제 광통신이 그 해결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광통신 네트워크는 전기 신호 대신, 그러니까 구리선으로 이 전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빛으로 전기를 보내는 신호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광통신 분야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래 가로축은 연도축이고요. 그리고 세로축은 관련된 이 수요의 개수입니다. 보시면은 2020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엔 이 광통신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체크가 됩니다. 아무래도 데이터를 처리하려는 속도와 또 그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구리선을 대체할 광통신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색깔별로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대역폭을 이야기를 하는데 400기가비트를 사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이 400기가비트로 처리가 가능했는데 2023년부터 800기가비트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2025년부터 2026년에 회색으로 보이는 1.6테라비트까지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너무나 늘어나고 있는 것이 체크가 되면서 광통신 쪽으로 이제 이 관련된 수요가 쏠리겠구나라는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기술 자체가 CPO 기술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코패키지드 옵틱스라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된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광 모듈 기술을 반도체 칩과 함께 패키징을 해서요. 더욱더 데이터 속도를 증가시키고 전력 소모는 오히려 감소시키면서 비용에 대한 절감 측면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버 내부에 있는 연결 자체의 효율을 개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전력을 소모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기술인데요.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RF 머티리얼즈 관련된 CPO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브로드컴의 발표가 있었죠. 최근 실적 발표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경제성을 이유로 구리선을 더 오래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광통신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냥 구리선을 더욱더 오래 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돼서 그날 시장에서는 광통신 부분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증권사는 입장이 다릅니다. 지금 AI 트래픽 증가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했을 때 CPO가 구리선을 완전히 대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볼 부분은 공급에 대한 영역입니다. 현재 광모듈 관련해서 공급 부족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과 유럽, 그러니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 중국 시장에 대한 견제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 중국의 특히 광모듈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무래도 보안 문제, 그러니까 관련된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라는 보안 문제와 함께 중국에 있어서 중국과 관련된 전쟁이나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공급이 끊길 수 있다라는 리스크까지 대두가 되면서 이 관련돼서 중국에 대한 견제 그리고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CPO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파악을 해보니까 중국 업체들의 매출 전망치가 최근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결국에 실제로 이 중국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나왔던 이 공백을 우리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 RF 머티리얼즈가 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에 RF 머티리얼즈도 함께 더욱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설비 확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현재 지금 RF 머티리얼즈 회사의 가동률이 30%에서 5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풀가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장에 아직 남아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를 늘리는 이유는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광통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된 수요가 폭증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미리 RF 머티리얼즈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이 펌프 레이저 수요 증가율이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율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펌프 레이저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관련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6년 예상 기준으로 지금 RF 머티리얼즈의 PBR이 8배 수준으로 측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글로벌 광통신 관련 기업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RF 머티리얼즈가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입장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증권의 RF 머티리얼즈 관련 리포트 체크를 해봤는데요. 전거래일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F 머티리얼즈 전거래일 6% 정도 상승부를 켜내면서 68,0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월 10일장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움직임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하나증권의 리포트에서는 관련된 광통신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방산 모멘텀도 가져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RF 머티리얼즈가 방산 관련된 방산용 레이저도 수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중동 리스크에 발맞춰서 이러한 부분에서 수혜를 받아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RF 머티리얼 관련해서 만나봤고요.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정호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삼성전자의 HBM과 관련한 내용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TC 이벤트가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HBM4와 관련된 내용들 체크해 볼 거고요. 삼성전자는 지난주에 마침 또 유튜브를 통해서 HBM4와 관련한 스펙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 확인해 볼 수 있었는지 정우 앵커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한마디로 압도적인 속도를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해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요, HBM4는 단일 스택당 최대 초당 3.3TB의 메모리 대역폭을 구현을 해줬습니다. 4GB 영화 파일 750편을 무려 1초 만에 전송할 수 있는 속도인데요. 이전 세대인 HBM3 대비해서 약 2.7배가량 향상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성능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HBM4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입출력 핀을 기존 1024개에서 2048개로 2배가량 늘리게 됐습니다. 또 동작 속도도 11.7GBps를 안정적으로 확보했고요. 또 최대 13GBps까지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전력 효율도 대폭적으로 개선을 했는데요. 이전 세대 대비해서 전력 소모를 약 40%가량 줄이고 또 방열 성능도 30%가량 강화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열 부하가 높은 AI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다는 점이 고객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됩니다. 또 HBM4는 코어 다이에 원시 D램을 그리고 베이스 다이에는 4나노 로직 공정을 결합한 구조로 메모리와 파운드리 기술을 동시에 활용하는 삼성전자만의 IDM 강점이 그대로 녹아든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속도와 용량 그리고 전력 효율 세 가지를 동시에 끌어올린 HBM4가 이렇게 삼성전자의 AI 메모리 시장 지배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HBM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수율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수율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린 건지도 같이 체크해 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목표치를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HBM4 12단의 올해 수율 목표를 연말 기준으로 85%로 재설정했는데요. 원래 목표치가 60%대였던 것을 감안을 해보면 상당히 공격적인 상향 조정입니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하더라도 HBM4 샘플 수율이 30%대에 머물렀는데요. 이후에 공정 개선이 하나씩 반영되면서 지난해 11월 50% 그리고 최근 양산 초기 단계에서 60% 수준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통상 안정적인 양산을 위해서는 70에서 80%가량의 수율이 필요하고요. 또 손익 분기점은 50%로 알려진 만큼 현재 수준은 이미 수익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수율이 이렇게 1%포인트 개선될 때마다 웨이퍼 25장 단위 로트 기준으로 수천만 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연말 85%라는 목표가 달성이 된다면 HBM4 수익성 개선 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엔비디아 공급 비중도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삼성전자가 경쟁사들이 공급하지 못하는 물량 일부를 현재 메우고 있다는 얘기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수율이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삼성전자 HBM4가 양산 초기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본격적인 수익 창출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HBM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소식들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빅테크 기업 중에 메타는 6개월마다 자체 칩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했고 삼성전자랑 엔비디아는 손을 잡고 낸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장이 일단 HBM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좀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HBM 수요를 밀어 올리는 동력들이 이렇게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타는 최근에 자체 개발한 AI 가속기 MTIA 4종을 공개하면서 6개월마다 새로운 칩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른 주기이고요. 또 메타 엔지니어링 담당 부사장은 HBM 공급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메타뿐만이 아니라요.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을 경쟁적으로 개발하면서 이렇게 HBM 수요가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는 겁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고객사들이 몇 년치 HBM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 계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게 현재 SK하이닉스 관계자의 전언이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협력도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양사는 조지아 공대와 함께 차세대 낸드 기술인 강유전체 소재를 기존보다 1만 배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AI 기술을 공동 개발했습니다. 강유전체 낸드는 전력 소모를 96%까지 줄이고요. 무려 1000단까지 쌓을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아직 상용화되지 않는 메모리 기술 연구에 이렇게 직접 참여한 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요. AI 연산의 핵심인 GPU에서 이렇게 메모리 전반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로 현재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메타를 포함한 빅테크들의 자체 칩 개발 경쟁이 HBM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의 기술 협력을 이렇게 메모리 주도권을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GTC 이벤트 기다리고 있고요. 17일 오전 3시에 이제 키노트 연설 예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칩 아마 파인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한 내용들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와의 협력 관계가 더 공고히 되게 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게 될지도 같이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조선 쪽 이야기 해볼 거고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과 독일 2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폭스바겐이 이 사업에서 발을 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네, 우선 배경을 살펴보자면요. 캐나다가 잠수함과 자동차를 함께 저울질하고 있다는 게 핵심 배경입니다. 우선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 수주국에게 이 자국 내에서 자동차 공장 투자까지 함께 요구해 왔는데요. 한국에는 현대차 현지 공장 설립을 그리고 독일에는 폭스바겐 추가 시설 투자를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방산과 자동차를 묶어서 이렇게 통 큰 패키지를 제안하는 전략이었는데 그 핵심 파트너인 폭스바겐이 지난주에 실적 발표 자리에서 잠수함 사업과 자사 투자를 연계하지 않겠다라면서 공식 선언한 겁니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53% 급감할 만큼 실적이 크게 나빠진 상황이어서 이렇게 신규 해외 투자에는 비교적 신중해진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독일 TKMS 입장에서는 핵심 산업 파트너가 빠지게 된 거고 결국에는 자동차 카드를 잃어버리게 된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쟁 구도가 유리해지는 결정적인 변수가 생긴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독일의 패키지 전략에 이렇게 균열이 생기면서 하나오션이 잠수함 기술력과 또 산업 협력 조건만으로 정면 승부를 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독일의 패키지가 흔들렸다라는 측면 먼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노르웨이 정상은 이 나토 결속을 명분으로 해서 계속해서 캐나다를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캐나다는 현재 어떤 입장 유지하고 있을까요? 네, 캐나다는 동맹의 논리보다는요 경제적인 실익을 더 앞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노르웨이 방문 중에 이렇게 독일과 노르웨이 정상과 최근에 회담을 가졌습니다. 독일 메르츠 총리는 나토 동맹국이 장비를 공동 주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요.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을 우회적으로 견제했습니다. 노르웨이 총리까지 이렇게 가세하면서 동맹 연대를 내세우게 된 건데요. 카니 총리는 납세자의 돈을 책임감 있게 써야 된다면서 정치적 논의에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우 명확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원칙론을 되풀이한 거고요. 캐나다 국방 전문가들은 카니 총리를 매우 냉철하고 비즈니스 지향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오션의 조건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주저없이 한국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서 캐나다가 경제적 기여에 부여한 점수가 전체 15% 수준인 것을 감안을 해보자면 하나오션이 산업협력 조건에서 얼마나 더 매력적인 제안을 내놓느냐가 결국에는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요약해보자면 이런 동맹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캐나다의 실용주의적인 기조는 기술력과 산업 협력을 앞세운 하나오션에게 조금은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익을 좀 더 따지겠다라는 캐나다의 입장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오션이 어떤 조건을 내미는지가 가장 주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현재 나서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기술을 넘어서요,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오션은 잠수함 기술 외에도요, 캐나다 유수 대학들과 R&D 협력망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교나 뉴브런즈윅 대학교 또는 다라우지 대학교 등 이렇게 세 개 대학과 협력 체계를 맺고요. 북극 해양 기술과 수중 음향, 스텔스 기술 등 이렇게 현지 특성에 맞는 연구 분야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이 북극해와 대서양, 태평양을 동시에 아우르는 작전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런 북극 기술 협력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학계 협력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오타와에서는요, 파트너스 데이를 열고 경제개발 기관과 군 관계자 그리고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까지 아우르는 현지 네트워크도 현재 넓혀가고 있습니다. 단기 수주를 넘어서 캐나다 방산 생태계의 장기적인 파트너로 자리 잡겠다는 구상인 거고요. 하나오션이 제안한 잠수함은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의 이 긴 잠항 시간과 또 경쟁사 대비해서 짧은 인도 기간이 현재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제안서 심사가 진행 중이고요. 또 올해 6월 말쯤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기술력과 산업 협력 그리고 학계 네트워크라는 이렇게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가동해서요. 하나오션이 이번 수주전에서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오션의 전략까지 같이 좀 챙겨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전 넘어가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원전도 그렇고 SMR도 그렇고 짓는 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중간 다리로서의 역할로 대체 에너지 중 가스터빈이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요가 워낙 많이 늘어나면서 주문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일까요? 네, 말 그대로 주문이 쏟아지는 속도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독일 지멘스 에너지는 지난해 4분기에만 가스터빈 102기를 수주를 했는데요.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주 실적이었고요. 1년치 수주량의 절반 이상을 단 3개월 만에 채웠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GE 버노바의 이 지난해 가스터빈 수주량도 전년 대비해서 54.5%가량 급증했고 또 미쓰비시 중공업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수주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배경은 바로 AI입니다. AI 성장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건데요. 빅테크들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화력발전소 건설을 직접 추진하면서 발전소의 핵심 설비라고 부를 수 있는 가스터빈 주문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요가 워낙 넘치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생산 라인을 미리 선점하는 슬롯 예약 제도까지 활용되고 있는데요. 예약금이 수백억 원에 달하고 또 취소해도 돌려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GE 버노바는요, 올해 실적 발표에서 슬롯 예약 가격이 기존보다 10에서 20%포인트 높아졌다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AI발 전력난이 가스터빈 시장을 수요 폭발 국면으로 밀어넣고 있고요. 이제는 빅3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공급 공백이 생겨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슬롯 예약 제도가 생길 만큼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가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빅3가 거의 그 물량을 다 받지 못할 정도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두산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주목도가 높은 상황일까요? 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이제 막 글로벌 시장에서 좀 이름을 알리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산 가스터빈은 2019년 국산화에 성공한 이후에요, 주로 국내 시장 쪽에 공급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미국 수출에 성공을 했고요. 또 이달 초에 미국 테크 기업으로부터 가스터빈 7기를 추가로 수주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게 됐죠. 이번 계약을 포함해서 미국에만 총 12기를 공급하게 됐고요. 또 국내 추가 수주분 3기까지 합치게 된다면 현재 수주 잔고는 19기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역사가 짧고 제품 포트폴리오가 빅3 대비해서 다양하지 못하다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핵심
핵심 강점이 있습니다. 경쟁사들의 리드 타임이 5년에서 7년인 반면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2에서 3년으로 훨씬 더 빠르게 납품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가스터빈을 한시라도 빨리 확보하려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차이가 결정적인 선택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기술력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김포에 있는 열 병합 발전소에서 15,000시간 실증에 성공하면서 성능을 입증하기도 했고요. 또 H클래스 가스터빈의 발전 효율은 63% 이상으로 현재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빠른 납기 그리고 검증된 기술력이라는 이런 두 가지 강점이 맞물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빅3의 공급 공백을 실질적으로 채울 수 있는 위치에 서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이라는 새로운 기회와 또 기존에 잘하고 있던 가스터빈이라는 강력한 기둥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사업이 어떻게 맞물리게 될지 짧게 좀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가스터빈과 원전이라는 두 개의 성장축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2050년까지 200에서 300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에너지부는 이를 위해서 약 8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이미 투자했고요. 또 텍사스 같은 주 정부 차원의 원전 지원 정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이 지난 30년간 원전을 거의 짓지 않다 보니까 설계 인력과 주기가 제조 역량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인데요. 이 공백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채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전에 들어가는 핵심 주계기를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할 가능성이 올해 안에 가시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SMR 분야 쪽에서도 루마니아 뉴스케일 파워 프로젝트가 최종 투자 결정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라파워도 현재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건설 허가를 취득을 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수주 기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증권은 이런 흐름을 반영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 주가를 13만 5천 원까지 상향을 조정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1조 1,36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9%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가스터빈으로 단기 수주를 채우고 있고 또 원전으로 중장기 성장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 수혜주로 재평가받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간차를 두면서 원전과 가스터빈 같이 두 가지의 바퀴 좀 굴리고 있다는 부분까지 챙겨봤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정호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개장까지 8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간 13일 뉴욕 3대 지수는 또 한 번 일제히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전쟁이라는 국면은 짙은 안개 속에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유가는 자극되고 여기에 대해서 경제 지표마저 악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투심이 좀 위축되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우리 국내 증시의 흐름을 한번 좀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로 이 주 시작을 좀 열게 됐고 다음 날 바로 급반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이게 됐었죠. 그러다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 증시는 이제 지정학적 위기에 단단한 굳은 살이 박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는 복원력을 한번 기대해 봐도 될지 지켜봐야겠는데요. 일단 오늘장 우리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의 분위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금요일 날의 증시는 사실 초반에 상승이 나왔다가 후반부에 좀 밀렸거든요. 하지만 낙폭 자체는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장, 이 금요일장은 이제 지난 증시이기 때문에 장 초반 부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지금 장중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선물 지수가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런데 오늘 미국 선물 지수를 보시면 아침에 약간의 상승이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어떤 충격파가 국내 증시 오늘 월요일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사실 중요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금리 결정, 뭐 각 나라들마다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또 주총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이 주총 안에서는 과연 이제 이번에 3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 각 회사들이 어떤 식의 정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올까 이런 기대감들이 또 있습니다. 결국 뭐 이 금리에 대한 불안감은 분명히 좀 있긴 하겠지만 이번 주는 뭐 지수를 상승으로 또 이끌어갈 만한 중요한 또 이벤트들도 있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조금 작용하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의 시장을 한번 돌아서 본다면 이 코스피 시장의 하락폭이 좀 상대적으로 크고 코스닥 시장의 회복 속도가 좀 더 빨랐거든요.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을 봐도 이 거래소 대형주들 쪽에서 뭐 일단 반도체 투탑의 종목이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 대형주 쪽에서 자금들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들이 이동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역시도 대형주들, 이 코스피 대형주들의 흐름들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 쪽에서의 약간 순환매가 테마 장세가 좀 연결되는 그런 장세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형주만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거든요. 중소형주,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엔 참 많은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죠. GTC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삼성의 주주총회, FOMC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BTS 컴백까지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 안에서의 기회들을 좀 찾아갈 수 있는 전략들 오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주도 중소형주의 중심으로 순환매까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차례대로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반도체 투심을 좀 자극할 만한 이슈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일정들을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관전 포인트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GTC에서 조금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번에 GTC에서 결국은 베라 루빈이 이제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베라 루빈 공개와 함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참여를 하거든요. 부스를 또 설치를 하고. 이 베라 루빈이 어떤 이제 공개가 되고 또 실제적으로 이 HBM4 6세대 반도체가 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젠스왕의 어떤 반응과 그다음에 베라 루빈의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또 이제 관계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확실하게 점유율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젠스왕의 어떤 이 발언 하나하나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에 영향을 좀 크게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마이크론이 이미 탈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두 기업에 있어서는 호재성 재료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번 주에 이제 주총이 또 나옵니다. 주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총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실적을 그동안 좀 많이 냈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자사주 소각 뉴스까지 있었고 이 주주들을 위한 이제 정책을 지금 펴고 있기 때문에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의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확실히 전개된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특별 배당을 혹시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사실상 이게 또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주총과 관련해서 이제 특별 배당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은 추가적인 상승 재료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좀 투심과 어떤 반도체 투톱의 힘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지만 특히 삼성은 이제 주총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까지 우리가 좀 여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슈들에 앞서서 우리가 이 투톱에 대한 비중을 또 확대를 해도 되는 시점인지도 궁금하고요. 이 안에서 좀 선제적으로 기회를 또 잡아볼 수 있는 소부장까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두 기업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항상 제가 듣는 질문이 이제 이 종목을 지금 사도 될까라는 질문인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 안에서 살 수 있는 종목들, 사고 싶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 안에 굉장히 좀 높은 상위권에 포함되진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미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그 이란과의 미국의 전쟁에 대한 충격도 최근의 시장의 반응을 보면 변동성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내성이 좀 쌓였다는 거고 그리고 시장을 어쨌든 지탱해 줄 수 있는 기업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매수 접근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밑에서부터 매수해서 가지고 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편하게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문제거든요. 뒤늦게 매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따라가는 만큼 열심히 뭔가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은 올라갈 때 잘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좀 매도를 잘 하시는 전략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계속해서 우리는 중동 관련한 이슈를 좀 트래킹 해봐야겠는데요. 일단 뭐 심장을 철렁하게 만드는 악재가 나온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슴을 좀 쓸어내릴 수 있는 호재도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유가와 환율에 대한 변수들은 우리가 이번 주에 좀 촉각을 겨누어 봐야 될 부분들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글로벌 이벤트들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또 이를 어떻게 소화할지도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하게 됐죠. 이 안에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3월 셋째 주 우리 시장이 문을 여는 상황 속에서 양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빨간불로 좀 시작을 해주고 있네요. 코스피는 0.43%, 코스닥은 0.31%로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장이 이제 이 증시 민감도,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점점 둔화하고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작 일단 빨간불로 출발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 복원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코스피 5,500선 바로 회복해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가 개장을 할 때마다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이 모두 파란불로 시작하는 모습들을 자주 확인했었는데요. 오늘은 일단 일부 빨간불이 좀 확인이 됩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의 상승 탄력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1.53%의 오름세 나타나면서 18만 6,3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더 탄력이 있습니다. 2.53%의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93만 2천 원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또한 1%대의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현대차는 소폭의 하락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프리장에서의 낙폭은 좀 축소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51만 5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LG엔솔은 0.14% 강보합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빨간불이 일단 좀 관측이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은 일단 엇갈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만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0.73%대, 63%대의 하락세 불 켜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알테오제는 지금 보합권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1%대의 하락세, 마지막으로 이 로보주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1.86%의 내림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지금 시장 수급 상황은 좀 어떻게 좀 관측이 되고 있을까요?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일단 외국인이 매도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메이저 주체들과 개인 간의 수급 공방이 좀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됐었죠. 개인 일단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담아가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기관과 함께 순매수 포지션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개인은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600억 원가량 담아가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 첫 시작 일단 빨간불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일단은 이번 주 이벤트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전략들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전 쪽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아무래도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함께 수혜를 받아가는 모습인데 사실 원전 테마가 붙은 건설주들의 흐름도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도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설 쪽, 원전이 붙은 건설주들의 대장은 여전히 현대건설로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원전 쪽이 좀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이 건설주들 중에서는 현대건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건설주들 전반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현대건설에서 이제 다른 건설주들까지. 그런데 지금 현대건설이 대장주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 현대건설이 원전 쪽에 대한 이제 시설, 이제 설치를 가장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경험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해본 기업이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분명히 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지금으로서는 건설주 중에서는 여전히 원전주 쪽에서의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도 지금 오늘 건설주들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나마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는 게 현대건설입니다. 그리고 원전주들 오늘 역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한전기술부터 해서 뭐 BHI 그다음에 또 우리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산업. 사실 여기서 본다면 그동안의 가장 대장주였던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오늘도 역시 주가의 흐름이 강하긴 한데요. 어쨌든 원전주들이 대체 에너지원,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대체 에너지로서 원전주라든지 또는 신재생,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관련주들까지 움직임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원전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 흐름이 좋고 지난해부터도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를 본다면 사실 앞으로도 더 전망이 분명히 또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원전주들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계속해서 필요하다. 이건 올 초부터 해서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일본, 최근에 일본, 그리고 미국, 그리고 유럽까지. 유럽에서도 그동안 탈원전 정책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원전이 위험하다라고 좀 인식이 많이 있었고, 유럽은 특히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을 굉장히 좀 중시했던 나라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이 정책이 실패했다, 잘못됐었다라고 또 발언이 나온 만큼 원전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기존에도 모멘텀이 좀 많았기 때문에 뭐 AI 이슈라든지 혹은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은 많이 갖추고 있었던 원전이기 때문에 지금 대체 에너지원으로서의 부각까지 있는 만큼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2차 전지 쪽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일단은 지금 삼성 SDI 안에서 이 공급 계약 이슈가 좀 나오게 됐었죠. 미국 에너지 기업과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 관련 체결 소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 외에도 우리가 2차 전지 산업의 구조적인 흐름들을 좀 살펴보자면 뭐 미중 공급망 갈등 속에서도 여러 가지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포착되기도 해요. 일단은 뭐 한미 방산 배터리에 대한 협력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겹쳐지고 있는데 늘 강조해 주신 대로 우리가 계속 2차 전지 안에서는 이 대장 삼성 SDI와 LG 엔솔만을 바라보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약간의 이 두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우리가 특히나 다 알고 있는 대형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양극재 회사들이라든지 또는 음극재, 뭐 전해질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대규모 수주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 이제 해당 기업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또 SDI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게 수주만 발생한 게 아니라 중간에 취소도 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2차 전지 산업이라는 이 산업이 지금 여전히 이제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약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긍정적인 쪽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 좀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차 전지 산업은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뭐 지난해 연말
실적에 약간의 변화가 좀 있긴 했지만 여전히 이 사업 부분 ESS만을 보고서 계속 가기는 좀 어렵죠. 결국은 전기차 시장 자체에 들어가는 이차전지 쪽에서의 그 비중 자체가 크고 ESS 쪽은 이제 그 두 번째, 그리고 나머지는 또 로봇 쪽도 바라보고 있긴 한데 자꾸 이런 쪽으로 이제 연결지어서 본다는 건 결국은 지금 이 이차전지 사업 부분 자체가 결국 이제 성장 궤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진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차전지 관련주들도 미국에 대한 기대감만을 좀 가지고만 계속 볼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여전히 이차전지 쪽에 장악력으로 본다면 중국의 장악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일단 이차전지 관련주들은 일단 뭐 대형주 위주 중심으로 좀 보시고 이 종목들이 수주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적도 잘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된다면 그 다음에 중소형주 쪽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봐야 될 건 LG에너지솔루션과 그 다음에 삼성 SDI 쪽으로 좀 안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만약 2차전지주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쪽을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2차 전지 안에서는 우리가 대형주들 중심으로 좀 집중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이 필요로 하다라고 좀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사실 전쟁이라는 불안 속에서도 주 후반들의 흐름을 보면 은근 제약바이오가 또 선방하는 모습들이 일부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러한 가운데 코스닥 액티브가 상장한 이후에 3거래일 만에 1조 원대의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게 됐는데요. 오늘도 뭐 일부 면역 항암제 섹터라든가 유전자 치료제 쪽이 일부 반응이 나오는 모습들이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가 조금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이런 새로운 수급적인 요인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은 4월에 대한 학회를 앞두고 반응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본다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별로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지금 대형주에서 코스닥으로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쉬었고 그다음에 주가 자체가 좀 여전히 좀 저렴한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데 부담이 좀 없고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본다면 ETF 자금들이 요즘에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당연히 제약주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대감이 생겨나게 된 건 코스닥 시장이 움직이고 했을 때는 항상 제약바이오주들이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식을 했던 분들은 이런 어느 정도의 법칙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4월부터는 이제 학회들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제약바이오주들, 저희가 이 시간 안에도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단발성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조금 긴 호흡으로 가지고 본다면 어느 순간 또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를 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명히 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즉각적인 반응이 크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다. 하지만 좀 길게 본다면 반응이 있는 종목들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뭐 대체 에너지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원전이나 ESS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지금 수급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제약 바이오들 위주로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원자재나 에너지 가격과 거리가 있는 업종들 중에서도 수혜가 나타나는 영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반응이 나왔던 게 이제 대표적으로 게임주가 될 텐데요. 신작 기대감도 있고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불안이 일단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게임주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방어주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게임주들이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이 빠졌어요. 주가 자체가 워낙에 심하게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최고점부터 대부분 80에서 90% 이상까지 빠진 종목들. 그래서 게임주들은 사실 신작 게임이 나왔다고 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진 않아요. 원래 예전부터 게임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때 당시의 흐름을 보면은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게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제를 또 하게 되고 게임주들이 그래서 움직였던 거고. 하지만 이제 좀 길게 흐름을 보면 게임주들은 대부분 다 상승과 하락에 주기적인 어떤 이제 흐름이 나오거든요. 이 상승과 하락이 나오게 됐던 그런 배경에는 코스닥 시장의 상승과 비슷해요. 주가 코스닥 시장이 움직일 때 보통 엔터 쪽, 게임주 또는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게임주들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주들만 못 올라갔다 생각하는데 코스닥 시장이 움직일 때 항상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게임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도 사실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신작 게임은 그전부터 신작 게임의 모멘텀들이 계속 있었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이 없었고 이제 늦지막히 너무 이제 저평가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들 때문에 이번에 또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또 단기 탄력이 좀 강한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역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관심을 가져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주들이 또 이제 과거에 또 돌아서 생각을 해본다면 게임주들은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아요. 개별적인 코인을 또 발행을 했거나 그래서 코인 시장이 또 안 좋을 때 역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사실 너무 극심하게 저평가된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종목들은 다시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 그리고 게임주, 엔터 쪽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좀 조정폭이 있었던 만큼 반등 시도가 최근에 신작 기대감 그리고 매크로적인 이슈까지 함께 좀 붙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 엔터주 이제 언급을 해주셔서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이벤트 안에서 이 BTS의 컴백까지도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일단 주 후반에 있단 말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선제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지금 앞에서도 뭐 게임주들도 얘기를 했지만 저평가라고 했을 때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종목들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엔터주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엔터테인먼트, 뭐 하이브라든지 또는 JYP 엔터 그리고 뭐 SCM, YG 엔터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현재 흐름을 보면 주가는 대부분 다 최근에 낙폭이 좀 많이 컸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미디어 쪽도 사실 엔터 쪽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게임주도 역시 엔터 쪽으로 봐야 되겠죠.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하이브도 우리가 BTS라는 이제 대표 이제 뭐 아티스트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정규 앨범을 출시를 합니다. 다 군대 제대 전역하고 나서 이번에 처음으로 뭉치는 거기 때문에 관심도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새롭게 발매되는 신작을 공개하는 과정이 우리나라에서 하거든요. 광화문에서.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의 어떤 이제 나라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될 텐데 그 주변에 또 상권이라든지 유통 쪽에서도 역시 또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BTS의 어떤 이제 신규 앨범이 나오고 공연까지 진행이 되는 이 우리나라 관련해서 이슈를 본다면 일단 유통 쪽도 역시 어느 정도의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블랙핑크가 또 정규 앨범을 발매를 했죠. 그래서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뉴스들이 있지만 시장 분위기 때문에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 지금 역시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임에 앞서서 엔터주까지도 지금 관심 가져보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간 엇갈리면서 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역시나 반도체가 좀 올라와 주면서 1% 넘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기관이 그래도 코스피에선 좀 들어와 주면서 방어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오롯이 좀 매수를 다 받아내고 있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 개장 분위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지수 상황의 경우에는 뭐 지수
지정학 리스크에 관한 수급 변동성 여전히 뭐 명확하게 리스크가 좀 해소되지 못한 점들이 전체적인 어떤 투자 심리를 좀 억제시킨 그런 상태에서 오늘 뭐 시초 반도체 빅2의 이 상승 전환 이후에 오늘 뭐 코스피 지수를 좀 이끌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현재 미국의 시간의 선물 지수도 약보합권에서 강세 기조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들에 대한 흐름들은 오늘 뭐 비교적 현재 구간 정도 잘 유지가 좀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이 증시 예탁금에 대한 규모가 130조 원대까지 좀 상회했던 부분들, 최근에 이 수급 변동이 어떤 심화되는 그런 구간에서 일부 예탁금이 좀 감소는 됐지만 여전히 뭐 120조 원대를 상향 유지를 좀 하고 있다는 점. 다만 이제 신용잔고도 33조 6천억 규모에서는 31조가량 좀 내려왔다가 최근 기조에서 32조 원대까지 신용잔고가 좀 증가된 그런 부분들은 저가 매수의 부분들 상당 부분들은 신용 물량으로 인한 인입 효과가 좀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역시나 이 부분은 향후에 변동성들이 좀 커지게 될 경우에 잠재적인 어떤 수급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단기적인 어떤 수급 리밸런싱이 좀 이루어졌고요. 미결직 약정 건수가 4만 9천 건까지 급감했다가 이제 다시 좀 19만 5천 건까지 좀 회복을 했지만 여전히 이전에 뭐 28만 건, 30만 건을 뭐 초과할 수 있는 롱 포지션 전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잡아가지 못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역시나 지정학 리스크에 관련된 여전한 불확실성들이 시장의 어떤 투심을 제한시키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는 더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종목의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뭐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 이후에 수급 개선에 관련된 기대감들, 특히나 정부의 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들보다는 뭐 여전히 일단 뭐 저PBR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 기대감들, 특히나 뭐 중복 상장이라든가 자회사 뭐 쪼개기 분할 상장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한 효과들이 일단 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 특히나 지주사들에 대한 단기적인 수급 유입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양시장의 수급 희비로 갈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기조가 뭐 이번 주 3월 말까지 뭐 반도체 관련된 이벤트가 아직까지 좀 유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여전히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일단 뭐 수급의 어떤 혼재 양상 속에서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분위기 먼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분위기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물 쪽도 분위기가 한 강보합 정도 나타납니다. 다만 이제 환율이 내리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 하락했음에도 1,494원 20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94원, 1,500원에 대한 공방이 계속 좀 벌어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환율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테마 주목해보면 좋을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 쪽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 괜찮고요. 특히나 해체 쪽으로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이쪽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특히나 외국인 순매수에서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상단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방산이지만 사실상 전쟁 리스크로 좀 묶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쟁과 관련한 쪽에서 움직임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해운 쪽이 조금 더 주목도가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도 호르무즈 통행을 도와야 된다. 정상회담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속보가 아침에 전달이 되기도 했고, 미국 쪽에서는 해병 한 2,500명 정도 중동에 파견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지상전 투입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해운, 뭐 방산 관련한 종목들, 특히 비료 관련한 종목들, 작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무빙 좀 체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반도체 쪽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이 같이 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가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 기사 중에 하나도 마이크론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같이 챙겨서 반도체 GTC 이벤트 앞두고 어떤 포인트 주목해 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나온 부분은 아닌데 바이오 쪽에서 일정이 하나 있어서 요거
챙겨서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또 나온 공시 중에 하나가 G2G바이오가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도 같이 좀 전달이 됐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일 액티브 ETF가 상장을 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기술 이전과 관련된 ETF가 상장을 하게 돼서 금요일장부터 리가캠, 보로노이, D&D 이런 부분들이 흐름을 미리 좀 반영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플랫폼 기술 위주로 해서 바이오주들에 대한 시선을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액티브 ETF 상장하면서 움직임 벌써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해 볼 만할까요? 일단 이게 연속성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수익 지표가 뭐 상장 첫날, 둘째 날까지는 굉장히 좀 양호했는데 일단 오늘까지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 다소 좀 정체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선별적으로는 명확하게 투심이 좀 회복되지 못했던 네. 측면들. 대체적으로 뭐 지정한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는 명확한 시그널이 좀 제시되어야만 뭐 전반적인 어떤 수급 여건들이 좀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지 뭐 당장 ETF가 출시한다고 해서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이 부분이 뭐 패시브로 좀 분산이 된다 이런 효과들보다는 수익 지표가 좋아야지 그만큼 이 좌수가 증가된다고 하죠. ETF의 총량들이 다시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ETF가 초기에 출시가 되면 기초자산이라고 해서 이게 뭐 수조 원대 달하는 금액들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500억 미만 정도로 좀 형성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500억 정도에 대한 삼성자산 운용이 한 500억 정도 됐고요. 타임이 한 465억 정도가 기초 자산으로 좀 편입이 됐는데 여기서 포트폴리오의 상위 비율대로 좀 안분이 되는 것이고 향후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좌수가 증가되거나 ETF의 어떤 발행량들이 더 증가가 좀 되면 여기서 증가되는 숫자만큼 이 포트의 비중에 따라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결국은 ETF가 안정적으로 흥행 기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좀 몰려야 되는 그런 구간들인데 이 부분이 역시나 뭐 투심과 좀 직결된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정학 리스크가 좀 완화될 수 있는 명확한 시그널들이 좀 나와준다면 뭐 지수의 어떤 상승 효과들과 좀 더불어서 ETF의 어떤 유입 효과는 긍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가져갈 수 있다는 좀 판단되고 있고 지금 뭐 기술 이전에 관련된 성과가 좀 명확한 기업들에 대한 뭐 ETF 유입은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는 있겠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반적인 어떤 수급 여건들이 크게 좀 개선되지 못했던 점. 특히나 금리 관련된 기조가 명확하게 우리가 좀 기대했던 완화 시그널을 좀 보여주기보다는 다소 매파적인 기조에서 중립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두 번째는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는 사실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가 좀 나오면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좀 가져갔는데 지금은 단발성. 오늘 G2G바이오의 경우에는 오히려 프리마켓에서 좀 강세를 좀 보였지만 본장에서는 오히려 좀 하락 전환하고 네, 있는 맞아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은 역시 좀 세론이 됐는데 사실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이 없는데 뭐 세론성 물량이 좀 나온다는 부분들이 역시나 전체적인 어떤 투심과 좀 직결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 이전에 대한 명확한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향후에 임상 가치와 더불어서 플랫폼의 가치가 그만큼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좀 움직여지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좀 우리가 긍정적인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평가 기준 관점에서는 향후에 임상 성과에 대한 뭐 추가적인 어떤 라이선스 유입량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상장됐던 부분들이 뭐 미립국 기반의 이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관련된 개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기대감도 내포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해 보습니다. 그러게요. 이란 공습 때 물론 제약 바이오주들도 같이 밀리긴 했지만 사실 다른 섹터 대비해서 크게 밀린 바는 없습니다. 차트가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는데 여전히 이쪽에서는 투심이 약간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좀 짚어주셨고요. G2G바이오가 7시 58분쯤에 공시가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프리마켓에서 좀 오르나 싶었는데 지금 본장에서 빠지고 있는 부분까지 같이 좀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란 공습 이야기도 하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방산 쪽 볼 텐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오르기 시작을 하긴 했는데 어느 날은 또 그거랑 상관없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서 매수 타점 잡는 게 참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보면 중소형 그리고 부품단까지 같이 좀 시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더 강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방산 쪽 안에서 수급이 완전히 몰려서 이 안에서 좀 돌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일단 이 수급적인 어떤 이슈에 따라서 오늘 반등을 했다라고 보는 게 명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 방산주의 경우에는
수주 성과에 대한 기대감들, 초기에 이 지정학 리스크가 좀 부각됐을 때 대형 방산주, 뭐 중소형 방산주가 같이 좀 동일하게 수급 요건들을 좀 반영시켰는데 그 다음 날 방산빅포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일부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일단 뭐 상승폭이 좀 대폭 좀 축소가 좀 됐었죠. 최근에 수급 동향들 보면은 대형 방산주의 수급보다는 중소형 방산주들에 대한 수급이 선별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 역시나 뭐 이란에 대한 뭐 지상군 파견에 관련된 내용들이 재차 좀 수급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했던 그런 부분들.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에 이 군함 파견에 관련된 네. 그런 이슈들이 전체적인 어떤 지정학 리스크에 관련된 어떤 이슈와 병행해서 수급을 좀 가져가지 않았나라고 판단해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일단 연속성 관점에서는 좀 저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대감에 의해서 사실 수급적인 어떤 여건으로 좀 반영되는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해줘야지 이 부분이 중소형주 종목들의 개별적인 어떤 이 펀드와 직결된 어떤 기대 요인들로 작용하기는 어렵고요. 방산빅포의 경우에도 물론 지정학 리스크가 부각됨에 따라서 군비 증강에 관련된 수요 부분들 점진적으로 수주 성과 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도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데 수급 여건들이 뭐 방산빅포가 좀 쉬고 있고 중소형주가 좀 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은 다소 좀 이슈에 의한 수급이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이번에 중동의 지정학 리스크가 뭐 이란 사태가 뭐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중동의 미사일 요격 체제에 관련된 시스템 이번에 뭐 기술력을 어떤 입증했던 부분들 현대전 양상들은 뭐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공습에 대한 대비 효과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일단 요격 미사일 시스템의 경우에는 충분한 향후의 어떤 신규라든가 추가적인 어떤 수주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여기다 대해서 뭐 지상 무기의 경우에도 이전보다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기조 안에서 중동향 수주 물량들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의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속성은 다소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조언의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방산이라기보단 이란 공습으로 좀 엮어서 보면 사실 오늘은 비료랑 사료 쪽이 가장 이제 상단에서 확인이 좀 비료, 사료, 해운이 가장 상단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섹터 모두 다 변동성이 큰 건 다 동일한데 네. 비료, 사료는 보통 이제 반등 줄 때 나오자라는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해운은 같은 결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래도 좀 다른 결로 판단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장기화가 좀 된다면 일단 뭐 운임 단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그쵸. 없는 구조인데 최근의 동향을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체크했던 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든가 네. BDI 운임 지수가 크게 반등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일단 이전 저점 대비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15%도 좀 반등이 안 왔어요. 이 부분은 고점 대비 여전히 사실 뭐 이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해상 운임이 급등해서 이게 수익 지표와 좀 연결될 수 있는 명확한 시그널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상하이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든가 이제 BDI 운임 지수를 좀 논외로 하더라도 WS죠. 유조선 운임 지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승폭은 최근에 한 25% 정도 좀 증가된 효과들은 네네. 있지만 일단 이전 고가를 좀 충분히 뛰어넘는 그런 흐름들이 명확하게 좀 나와줘야만 사실 운임 지수와 연결되는 뭐 이익 확장의 기조와 좀 맞물릴 수 있는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는데 사실 운임 지수의 어떤 상승 효과는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봉쇄와 다르게 그렇게 큰 폭의 운임 효과를 현재는 좀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관건은 해상 운임 지수가 급등을 하고 이전 고가를 좀 경신하면서 이 부분이 장기화로 이끌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전에 뭐 우리가 남아공에서 우리가 우회하는 그런 일단 해상 희망봉으로 운임이 우회하는, 그렇죠. 네. 희망봉으로 좀 우리가 우회했던 그런 당시에서도 사실 운임 지수가 단기적인 상승폭을 좀 가져가긴 했지만 그때만큼보다도 현재는 뭐 운임 상승의 탄력성이 그렇게 좀 높진 않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우리가 좀 주시를 해보면 역시나 해운지도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어떤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료, 사료, 해운까지도 일단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해운 쪽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속보로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중으로 호르무즈 호위 연합과 관련한 발표 계획이 있다,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국들을 향해서 같이 좀 동참해 달라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장기전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전략들을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래도 시세를 좀 내고 있는 반도체 쪽으로도 시선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요. GTC 2026도 있고요. 리사수 CEO가 방한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만난다라는 이야기까지 일단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GTC 2026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투자 포인트 먼저 좀 체크해 볼까요? 예, 이번 GTC 2026의 경우에는 이전 컨퍼런스와는 좀 다르게 시장의 기대감을 좀 충족시킬 만한 뭐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지난 CES 2026에서 일단 베라루빈에 대한 플랫폼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 상세적인 어떤 스펙이라든가 출시 일정들은 좀 구체화되지 못했는데 이번 GTC에서는 베라루빈의 상세 스펙이 좀 공개가 좀 될 예정이고요. 여기 더해서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출시 일정 이 부분은 뭐 견조한 AI 수요를 좀 이끌 수 있는 배경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월 중순이죠. HBM4를 일부 좀 공급을 좀 했는데 이 부분이 양산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주시를 좀 해본다면 베라루빈의 출시 일정들은 한 2분기 말 뭐 3분기 정도에는 출시가 좀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기 때문에 점진적인 HBM4에 대한 공급이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2분기 실적부터 상당한 좀 기여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더욱 기대되는 부분들은 일단 뭐 베라루빈에 대한 상세 스펙이라든가 뭐 출시 일정도 좀 중요하지만 그 다음 칩이 좀 어떤 것인가 이게 더 시장의 관심도를 좀 이끌 수 있는 배경이 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파인만이라고 좀 불리우고 있는 사상 최초로 좀 네. 일나노 공정이 좀 적용된다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한 개발 전략들이 좀 구체화될 텐데 일나노 공정이 세계 최초로 좀 적용이 되는 공정이기 때문에 초미세 공정이 좀 적용된다는 점 이 부분은 기술의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대해서 뭐 HBM의 적충수라든가 면적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좀 넓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술에 대한 상당한 어떤 고도화 부분들 이에 따라서 연기되고 있는 초미세 공정에 따라서 미세 공정 관련 장비주들이 역시나 업그레이드라든가 추후적인 어떤 이 스펙 부분들이 좀 대량적으로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 안에서 수주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다 해서 뭐 기존의 전기 신호 기반의 인터커넥트를 전기가 아니라 이제 광이죠, 광. 빛으로 전환하는 체계로 좀 전환이 될 텐데 이 부분은 뭐 데이터 센터 자체 이제 구조가 완전히 좀 바뀌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장점은 발열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낮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소모도 굉장히 좀 감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과 좀 연동된다면 반도체 소부장주 종목들 역시나 차세대 칩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과 함께 상세적으로 밸류체인도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개발 전략을 특히나 더 유심하게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와 관련된 뭐 이슈도 좀 나올 텐데 이 부분은 뭐 현대차와 뭐 엔비디아에 관해 뭐 파트너십들을 좀 고려해 보면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들을 좀 확인하는 중요한 좀 계기가 좀 될 수 있겠고요. 알파마이어를 좀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구축 부분, 현대차가 이 엔비디아와의 이 협력 체제를 좀 구축했다는 관점에서 향후에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어떤 기술 구현들은 알파마이어 부분들을 뭐 탑재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도 잘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GTC 2026 앞두고 체크해 볼 만한 내용들 먼저 좀 살펴주셨습니다. 키워드가 굉장히 많네요. 알파마이어도 있을 거고 파인만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나오는 내용 중에 네모라는 클라우드 플랫폼 이야기도 좀 있어서 네모클로도 같이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2026 GTC 관련해서 기조연설은 3월 17일 오전 3시에 예정이 좀 되어 있어서 나오는 내용들 내일 함께 좀 챙겨보겠고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반도체주들은 펀더가 튼튼하니까 계속 저가에서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조언들 많이 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되는 이유 대표님 시각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우리가 이러한 지정학 리스크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52주 고가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수급의 어떤 방향성들은 견조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재차 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지정학 리스크가 지수 과열에 따른 수급을 좀 되돌렸다는 점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좀 조정이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그 낙폭이
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좀 컸던 부분들은 네네. 그만큼 단기간에 많이 상승폭이 올라서. 좀 컸던 그런 부분들을 일부 좀 감안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는데 일단 연속성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반도체 업사이클 기조를 좀 보였던 2018년도, 19년도 그리고 2020년도와 2021년도 당시 흐름들 봐야 되는데 당시 PBR 기준에서도 역시나 전체 코스피 PBR이 이제 상위권에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일시적인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도 다시금 좀 재차 상승했던 기조를 좀 감안해 보면 역시나 반도체 업사이클 기조가 좀 유효하다면 지수는 하방보다는 상방을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연속해서 좀 일어났던 점들 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일정 이벤트 관점에서는 뭐 이번 주 GTC 2016도 있지만 뭐 18일 삼성전자의 주주총회 25일 SK하이닉스 주총을 좀 앞두고 있죠. 여기서는 뭐 증설 투자에 관련된 내용들, HBM4의 수요 안정화, 뭐 파운드리 관련된 개발 전략, 그리고 이번에 AMD CEO가 또 방한을 합니다. 삼성전자와 HBM 관련된 증산 그쵸. 논의 부분이기 때문에 공급의 확장성 관점에서는 뭐 중대한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고 특히나 뭐 AMD 역시도 차세대 칩에 대한 어떤 니즈가 좀 있기 때문에 HBM4에 관련된 공급량들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이란 공습과는 관계없이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주목해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토픽 종목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반도체 빅2의 경우에는 조정이 좀 나오는 구간이라면 역시나 뭐 굳이 언급을 드리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는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소부장주 종목에서는 사실 뭐 파인만 출시 관련된 개발 전략들이 좀 구체화된다는 부분들은 초미세 공정에 대한 시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의 기술 고도화 내지는 업그레이드를 좀 뒷받침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최소화가 좀 될 수 있는 종목이 좀 한미반도체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네. 이 부분은 1나노 공정의 핵심 부분들 적층 수가 증가되죠. 이 부분은 TSV 수까지 같이 좀 증가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전체적인 어떤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적층수가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래서 뭐 TC 본딩 장비의 어떤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인데 이 부분은 단순한 본딩 장비가 아니라 네. 이에 따라서 기술이 좀 업그레이드된 부분.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TC 본드의 어떤 수요 부분들은 개발 전략들과 출시 일정들이 맞물리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한미반도체 하이브리드 TC 본드의 어떤 이 개발 이후에 대한 어떤 공급 부분들은 향후엔 파인만 출시 전략과 좀 맞물리면서 수주의 어떤 연동 성과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여기다 해서 이제 빅다이 TC 본드의 어떤 수요량들은 2020년도 하반기부터 그 공급량이 좀 증가될 요인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한미반도체의 경우는 뭐 이원화 양상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유효는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어떤 독점적인 과점 체제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향후에 실적 확장 관점은 여전히 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톱은 여전히 눌릴 때마다 저가로 모아가도 괜찮다라는 전략 주셨고 그 밑에 단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SK하이닉스랑 가장 연관성이 높은 종목이긴 하죠. 한미반도체 토픽 종목으로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서수진 앵커. 네, 이 시각 시황센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지금 중동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에 대해서 미국이 공습을 감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일 쇼크의 우려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에 더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의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긴장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엔비디아 GTC가 열리게 됩니다. 시장은 이러한 기대감과 또 우려와 함께 공존하면서 이 방향성을 찾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코스피는 1% 상승한 5,54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와 반면에 0.25% 낙폭 보여주면서 1,150선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흐름 그리고 외국인이 홀로 덜어내고 있는 모습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334억 원 정도 덜어내고 있는데요. 사실 전거래일에 이 메이저 주체들을 합해서 2조 원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기관만이 600억 정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과 기관이 지금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1,700억 원 정도, 그리고 기관이 34억 원 정도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홀로 1,591억 원 덜어내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 지수입니다. 현재 증권에 대해서 2% 정도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1분기에 호실적이 발표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탄력들 받아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GTC가 오늘 열리게 되다 보니 전기, 전자 관련된 업종에 지금 2%대 상승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의료정밀은 1.7% 강세, 유통업이 1.6%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된 통신업도 1.2%, 제조업도 1.2%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업종지수 하락하는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의약품이 1%대 하락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장비가 0.86%대, 화학도 지금 약보합권에서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섬유와 의복은 0.56%, 전기가스업과 종이 목재까지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의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유통이 강합니다. 1.7%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타 제조는 1.4%대 상승불, 금속과 비금속은 0.28%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와 담배, 금융까지 상승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하락하는 업종입니다. 섬유, 의류에서 3%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기타 서비스가 1.4%, 운송장비는 0.73% 덜어내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종이목재도 0.57%, 오락문화와 기계 장비까지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거래대금 상위로 반도체 투톱이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69%대 강세 보여주면서 18만 6천 원 선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3%대 강한불 켜내면서 94만 원 선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거래일에 뉴욕 시장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는 여파가 있어서 이 반도체 지수에 조정이 오지 않을까 좀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었는데요. 엔비디아 GTC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 상승하는 움직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서 고유가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지금 이 관련된 해운 운항주들도 상승하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란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로 인해서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에 때문에 이 흥하해운 23%대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한해운도 지금 15%대 함께 같이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관련해서 이 고유가에 대한 대안으로 원전이 꼽히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2.35%대 탄력 보여주면서 10만 9천 원 선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입니다. 우리기술 현재 지금 강한 상승불 켜내면서 7%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26,30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두산 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관련된 원전에 대한 수혜가 지금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 원전에 대한 확대의 기대감도 따라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26,000원 선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 17%대 강세 보여주면서 13,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카나프레타 테라퓨틱스도 지금 현재 강세 보여주면서 54,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G2G 바이오는요. 현재 오늘장에서 9%대 낙폭 거래대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10만 7,30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 에픽스와 장기 지속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오늘장에서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르비텍은요. 최근 원전 해제 시장의 핵심 과제인 이 방사선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 기술을 업계 최초로 상용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19% 상승하면서 10,000원 선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반도체 투톱 여전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강세가 조금 더 돋보이는데요. 2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한 모습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삼성전자의 흐름에 발맞춰서 2%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13만 6,60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엔 1.55% 하락불 켜내고 있는데요. 현대차 관련해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로봇 관련한 택시가 상용화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50만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는 오늘 장에서 조금 부진한 모습입니다. 0.14% 하락하면서 36만 8천 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해운주들은 잘 나가고 있는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0.2% 하락세 나타나면서 148만 원 선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 체크해봤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0.93%, 앞서서 코스닥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락불 켰었는데요. 관련된 2차 전지 종목들 오늘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 모두 파란불 켠 가운데 에코프로가 14만 9천 원 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지금 1.93% 빠지게 되면서 18만 7천 원 선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단에서의 향방이 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1%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35만 7,500원 선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고요. 관련돼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4%대 강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70만 4만 원 선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ABL 바이오 오늘장에서 0.21%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18만 8,800원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고요. 관련된 로봇주들은 오늘 흐름이 조금 약합니다. 2.93% 하락하면서 72만 9천 원 선에서 지금 낙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WTI가 100달러를 하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96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 시장은 달러원 환율이 좀 불안합니다. 시작하자마자 고가로 1,501원까지 찍은 상황입니다. 내고 물량이 좀 나오면서 하락 전환했고요. 지금 1,492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불안한 1,490원 선에서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좀 팔고 있음에도 시장 좀 잘 방어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후장까지 흐름 같이 보시고요. 17일 오전 3시에 GTC 2016과 관련해서 젠슨왕 CEO의 키노트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같이 챙겨서 새벽 사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